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신청 초기인 만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비 쿠폰 신청부터 잘 쓰는 법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부터 이제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세 번째니까 수요일 1, 2, 3 월화수 그러니까 3 그리고 5 더하면 3하고 8 생년월일 끝자리가 이렇게 생년 끝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예, 3과 8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에 이게 근데 오늘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예, 첫 주에는 아무래도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코로나 때 마스크 사시려고 맞아요. 그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 따라서 약국에 가셨던 기억이 있으실 예. 겁니다. 그거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생년월일 기준으로 1, 6이 월요일, 예. 그다음에 2, 7이 화요일 이런 식으로 가고요. 주말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네. 온라인 신청이 이때부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누구나 어떤 요일에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까지 안 가고 생년만 안 가는 거죠. 생년의 마지막 숫자. 날짜.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네. 태어났는지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외 체류자나 신생아도 받을 수 있는 건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민생 회복 쿠폰이 확정된 게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1차 소비 쿠폰이 9월 12일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13일 날 태어난 신생아는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6월 19일 날 태어난 신생아죠. 네. 왜냐하면 1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신생아 출생 신고하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아이가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났는데 소비 쿠폰 신청합니다 하면 하실 수 있고요. 해외 체류자 분들도 만약에 9월 12일 이전에 국내에 들어오셨다면 귀국을 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출입국 사실을 증빙하시고 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내가 6월 18일 날에는 한국에 없었는데요. 9월 12일 이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예. 사실 이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정말 뭐 카드사나 어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모든 곳에서 이 안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좀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요즘은 카드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뭐 자체 이벤트도 합니다. 지역 이 소비 쿠폰 받을 때 이벤트도 하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를 쓰시면 포인트도 있고 캐시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연동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9월 12일 이전에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카드사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좀 나은데요. 네. 예. 이유는 이게 선불 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받으시면 지역이 이동이 불가능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다가 경기도로 이사 가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9월 12일 이전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역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 지역 각 지자체들에서 추가적으로 이거 사용하실 때 추가적으로 뭔가 이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공 배달앱 있잖아요. 땡겨요 같은 네. 경우에 2만 원 이상을 3번을 예를 들어서 땡겨요로 주문하시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 주문하실 때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10,000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더 이 지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금액을 늘려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되면서 이 신청 사이트를 가장한 스미싱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는 데가 정부24 사이트, 지자체들,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들이 있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아니시라고 이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시고 뭔가 이 사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뭐 민감한 정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URL이라고 해서 땡땡땡 오는 거 있죠. HTTP 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이 오는 게 있으면 요거는 약간 스미싱 문자일 확률이 있지 않나. 또 조심해야 될 문장 하나가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는 것과 함께 오는 문장이 있으면 요것도 아마 스미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문자 왔을 때 뭐 이거 돈 받아가세요, 소비 쿠폰이에요. 그러면 혹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안내도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이거 눌러야지 링크라고 하는 그거 눌러야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삭제하시면 됩니다. 예. 네, 삭제하시면 되고 그거 예. 만약에 누르시면 금융 정보 같은 것이 탈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사용처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 근데 대형마트라고 하면 뭐 되게 큰 뭐 밤늦게까지 하는 큰 마트만 대형마트인지 우리 동네에도 마트 큰 게 있는데 그것도 대형마트인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용처를?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냐면 요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연 매출액 기준으로 30억 이하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제일 좋은 소비자들이 판단하시는 방법은 다 요즘은 붙여놓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장소라고 다 붙여놓기 때문에 입구에 붙여놓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것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뭐 안경점이라는 건 미용실 여기서 쓸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왜냐하면 대형마트 안에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여기는 입점 업체잖아요. 그러면 연매출이 30억 이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민생회복 소비품 사용 가능 장소로 붙어 있을 거고요. 예. 30억 연매출이 넘는 데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올해 생긴 곳입니다. 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매출이 30억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작년 매출 기준액이 없잖아요. 예. 이런 곳에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네요. 우리는 어. 사용하실 된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장소라고 붙어 있는 데에서는 예.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것조차도 조금 알쏭달쏭 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아, 됩니다. 예. 아, 이거 사용 가능한가요? 미리 여쭤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반겨주실걸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규모 자체가 뭐 12조 넘게 크니까요. 네. 그네요. 예. 그리고 뭐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또 배달앱도 결제 방법에 따라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달앱 먼저 말씀드리면 배달앱 주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앱 자체에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거냐면 그 배달 앱이랑 거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배달앱은 당연히 대형일 거고요. 그렇죠. 30억 넘을 겁니다. 거기는 안 되고요. 다만 거래하실 때 배달앱에서도 주문을 하시고 실제로 만나서 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닭을 주문하셨는데 치킨이 왔을 때 결제하는 방법이 아, 예, 예. 있거든요. 요게 만약에 그 치킨 가맹점이 30억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쓰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되게 저도 이거 알고 되게 재밌었는데 예. 우리 그 화장품 사러 자주 가는 올땡땡 예.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점포가 직영점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하는 데인데요. 네. 몇 개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은 매출액이 30억이 안 넘으면 거기선 쓰실 수 있고요. 직영점에선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대형 마트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가맹점들도 아마 예. 우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하실 수 있는 올땡땡입니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역에는 올땡땡, 여기는 뭐 서울에 있어도 여기는 못 쓰는데 네. 여기는 또 쓸 수 있는 올땡땡이 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편의점도 그래요. 편의점도 예. 아주 일부 직영점이 있거든요. 네. 직영점에서 사용 못 하시고 아. 대부분은 가맹점이잖아요. 예.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저 편의점 됐는데 여기 왜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 편의점은 대부분이 가맹점이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아마 되실 겁니다. 거의 다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버스나 택시 타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나 택시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지역 간에 이동하는 버스, 지하철에서는 사용이 불가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택시 보면 차고지나 또 매출액을 또 파악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군요. 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서 사용하시고 그러네요. 버스나 택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 그냥 기존의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모든 걸 이걸로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것을 알아내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 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나 소상공인에서도 이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안내를 붙이면서 기대감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 의도대로 좀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2020년 5월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 같은 곳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한 10,000원 정도 발행을 하면 그중에 한 3,000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 30% 정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때는 아무래도 나가서 사용하실 수 없는 곳도 많았고 왜냐하면 뭐 집합 제한 같은
걸려 그렇죠. 있고 아무래도 그 공급망 자체도 굉장히 불안했었고 하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나가서 뭐 식당에서 사 드시는 것도 별 무리 없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조금 소비 진작 효과가 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날짜라서 네.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비 쿠폰을 보니까 중고 거래 유명한데 이 소비 쿠폰 올라온대요. 그래서 15만 원 보통 받으시니까 뭐 13만 원에 넘기겠다, 뭐 14만 원에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건 일단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현금 거래로 이것을 현금깡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 거래 같은 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아서 조금 낮은 금액으로 다시 받으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일정 기간 내에 11월 말까지 그렇죠. 그리고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30억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게 돼버리면 사용처가 너무 넓어져 버리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금깡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마치 사이트 같은 데서 물건을 안 샀는데 사신 것처럼 발행서를 받고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이라던가 예. 자기가 20만 원어치를 샀는데 28만 원어치를 샀다고 하고 8만 원어치만큼을 뭐 돌려받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이것도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는 지원액 전부를 환수당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재 부과금 그래서 벌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있을 때 보조금을 못 받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카드깡 같은 거 잘못하시면 이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제한했던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11년 만인데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공짜 휴대전화 같은 것도 다시 등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단통법 들어오기 전에 그게 결과적으로 맞는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단통법 들어온 게 2014년 10월인데 그 예.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짜 폰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폰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폰을 개통하면 뭐 돈을 받기도 하고 폰을 개통하면 심지어 김치냉장고 같은 거 선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화기를 안 받고 한 6년 된 것 같거든요. 요거 그렇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또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보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또 그냥 또 호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호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이 단통법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고객 더하기 이제 예. 그래서 호구를 더해서 호갱이 됐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단통법 같은 것이 폐지됐을 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두 글자를 붙여야 된다는 예. 어떤 소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님처럼 좀 정보를 찾는데 밝으시고 이런 몰라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 많이 들으시고 네. 또 막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 어느 동네에 휴대폰 성지가 있다라더라. 뭐 소문을 들으시면 성지는 예, 글로 한번 가시는 가보죠. 거죠. 예, 그렇게 가보죠. 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저희가 정보 취약계층, 뭐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으시거나 좀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뭐냐면 예. 그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핸드폰 요금이 싸지면 뭐가 비싸질 가능성이 크냐면 핸드폰 요금제가 요금제.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요금제라는 게 저희가 그 문항들을 다 계약서를 읽어보고 몰라요. 체크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위약금이 셀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요금제가 비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가 서비스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실제로 지불하셔야 되는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결국 맞아요. 소비자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냥 꼼꼼히 보아야 한다는 말만 들으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걸 특히나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요금제가 어떻게 돼 있는 요금제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가 서비스가 뭐가 붙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약금인데요. 요거를 조금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약간 더 저렴한 요금제로 옮기려고 할 때 위약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을 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요거는
애초에 휴대폰 할인을 받으신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굉장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교수님이랑 같이 핸드폰 사러 간다는 소리 많이 듣겠네요. 저는 연구 중이라서 원래 교수가 연구를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핸드폰의 성질을 저도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알려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